우리 어떡하죠? 외국인 자꾸 가고 우리 증시에서 우린 누구 믿고 이 어려운 장을 헤쳐가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타나는 그 형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증시에서 도저히 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누구나 모시고 싶은 그분, 증시각도기의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지점장 모시고 코로나 전과 후, 그리고 중국과 일본 경제가 힘들어진 이후의 증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준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증시 각도기 네. 당구 좀 치십니까? 하나도 못 칩니다. 네. 증시에서 요즘같이 고민이 많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원고를 막 촘촘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요즘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수출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중국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봉쇄도 길어지고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전망 어때요?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최고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네. 지금 답이 없어요. 외통수에 빠져가지고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계속 고민인데 사실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노동절 연휴를 쉬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끝나고 상하이 증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방송용으로 좀 적합치 않지만 뭐가 좀 탔어요. 네. 뭐 굉장히 그 막판에 몰리면서 시진핑도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경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자동차 지금 신청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반도체 때문이고. 여기 있네요. 신청했는데 차 못 받은 사람. 네네. 네.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어디에 문제였냐면은 이제 동남아 쪽에 문제였다 이랬는데 사실은 동남아 쪽에서 일어나는 공급 적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급 적체는 중국발이에요.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존이 실적이 그렇게 깨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던 것도 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건데요. 지금 중국이 공장은 열심히 돌리고는 있어요. 폐쇄로 부락을 해서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돌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운전을 못 하는 거야.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물류가 물건을 안 돼요. 만들었는데 네. 트럭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야 공급이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항도 굉장히 그 중국에서는 큰 항구인데 네.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그게 원활하게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동성이 확 떨어지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풀리면은 공급 적체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공급 적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미 애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빠진다. 5조에서 10조 정도 원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저렇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싸게 공급해주던 공장의 문을 닫았으니 청구서를 전 세계가 나눠서 받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이 되면 또 이게 그 서로 연결돼 있어서 경제라는 게 안 그래도 지금 내일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그 경제 금융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건 5년 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이렇게 공급 적체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돼요. 계속. 지금도 힘든데요. 퇴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자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 쓰신 분 그리고 갭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빌리신 분 이런 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를 한두 번 올릴 게 아니고 여러 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미국의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81년 이후에 물가가 제일 높았다고 하고 어제 우리도 소비자 물가 통계 나왔는데 13년 사이 제일 높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대출 쓰신 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5월 달에도 오를 거고 6월 달에도 오를 거고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 0.5%씩은 안 올리고 0.25%씩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0.50% 올릴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예상까지 하고 있냐면 다음 달에는 0.75% 올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0.5% 또 올릴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기준금리를 2% 만들 거야. 근데 기준금리가 2%는 무슨 얘기냐면 1년짜리 예금금리 이런 것들은
3% 4%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일종의 도매금리 같은 거니까 네네. 소매금리는 훨씬 올라가겠네요. 훨씬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1.5% 이자를 받아요. 근데 뭐 1억을 맡겼어. 그러면 뭐 이것 띄고 차포 띄고 하면은 100만 원 나올까 말까. 이러면 야 이거 예금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다른 거를 뭐 좀 해야 돼. 다른 수단을 좀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한 번 더 올라서 뭐 3%가 됐다. 4%가 됐다. 5%가 됐다. 6%가 됐다. 요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1년이나 2년 정도의 정기 예금 금리가 한 5에서 7% 정도 준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금해야지. 저금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무위험이니까.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또박또박 이자를 주니까. 그러면은 뭐 6, 7%가 저금으로 나온다. 증시에서 돈 빼서 난 안전한 저금을 선택할 거야 이런 분들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6, 7%까지 가면 자본시장이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아이고 지금도 네. 지수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 변수가 또 있어요. 이 경제가 어렵지만 재미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물건값이 매년 10%씩 올라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근데 네. 예금은 4%를 줘요. 5%를 줘요. 그럼 예금 할까요? 약간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하죠. 고민되네요. 네, 이게 두 가지의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태도는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이건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 방송 그 시청자들 많으시죠? 일반 청취자들 분들 입장에서 이게 와닿는 게 어디냐면 혹시 보험 가입하신 분들 전 국민이죠, 뭐 사실. 네, 그 중에서 네.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 최근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네. 보험 쪽은 주식을 해서 엉망이 아니라 채권을 해서 엉망이에요. 예. 채권이 가격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를 하나 대놓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은 조금 거꾸로 가니까 복잡한데 이렇게 그 막대기를 하나 생각해놓고 채권 금리가 한쪽이 올라가면 채권은 한쪽 가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소 같은 거네요. 그렇죠. 시소가 네. 쓴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개념인데 금리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험 쪽은 지금 보시면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화가 날 정도로 수익률이 뚝뚝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채권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뭐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건 되게 안전한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채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채권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주식이 오히려 대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우깡 가격 우리 어렸을 때 막 50원 100원 했거든요. 진짜요? 네, 짜장면도 500원 했어요. 짜장면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짜장면도 네, 500원. 네, 짜장면 500원이었는데 지금 뭐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물가가 이렇게 계속 단계적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가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 기업들은 제품가에다 자기 그 가격을 반영을 시킨다는 거죠. 값을 올려야 그렇죠. 남는 게 있겠죠.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매출과 이익은 유지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그대로 약자예요. 그대로 다 떠안고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방패가 없군요. 네, 그래서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이 과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과정에서는 기업은 그래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계치 이상의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업 투자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다. 기업별로 업황이나 실적을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네. 보거든요. 여기에 일반 청취자가 곧 사실상 일반 투자자예요. 네네. 우리나라 일반 주식 지금 계좌 트신 분이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네. 무방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항상 올라오는 청취자들 사연 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그널을 나 어떻게로 시작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고 돈 잘 버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지수가 이래버리면 보는 눈이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심리 전문이에요. 그래요? 투자 심리 전문이니까. 자, 관심법 들어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사람 많은데.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지금 올해 와서 끙끙거리시는 모든 분들이 작년도 재작년에 사람 많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빅테크 이런 데 사람 많았네요. 연말 쪽에 그랬었고, 그렇죠. 그다음 작년 연초에는 삼성전자, 현대차에 사람 많이 모였었고, 여름까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중반 넘어가서 후반부에는 게임, 메타버스, NFT 이런 쪽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울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는 뭐 네카오라고 표현되는 네이버 카카오 거기 사람 몰렸었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투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은 던져도 누가 제깍제깍 잘만 사주던데요?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요? 네네. 삼성전자 클리닉 한번 해드려요? 네, 클리닝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대표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이 반도체는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기 노출된 업종이 그 반도체 업종인데요. 최근에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뭐 인텔, 퀄컴 모두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슬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다행인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에서 대표 반도체 기업을 하나 꼽아보라면 저는 TSMC를 꼽겠습니다. TSMC의 지금 미래 실적 전망은 좋아요.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올해 내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1년이 정해진 회사예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을 때 1년 계약을 다 하고 받습니다. 장기 수주 계약이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모체가 되는 AP라든가 CPU를 만드는 TSMC의 1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만드는 그 메모리는 TSMC가 만드는 CPU라든가 AP 옆에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메모리도 매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미래고요. 네. 또 하나 삼성전자 이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번에 이제 400조가 잠깐 깨졌었어요. 시가총액. 이거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분기에 14조의 영업이익, 2분기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 연간 기준으로 5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이 회사는 법인세 떼면 다 남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빚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빚으로 비용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과 그 순이익단이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그러면은 50조 가까이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400조? 그럼 이익 대비 10배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세계적인 대표 회사예요. 메모리 대표 회사예요. 근데 이 정도 주는 건 모든 그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들이 최악으로 지금 가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는 최악의 심리를 즐기셔야 합니다. 최악을 즐겨라. 네.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되게 쫄리거든요. 들고 있으니까. 네.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머리를 회전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 왜 안 올라 답답해 죽겠네 막 이렇게 되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거꾸로 생각하시는 버릇을 들으셔야 되는데 현금이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배당률도 나쁘지 않아. 중간 배당도 잘 줘.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드리면 삼성전자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주는 앞단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바로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AWS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 그 하여튼 뭐 온라인으로 우리 저장해 주는. 근데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버를 만드는데 컴퓨터용 서버들이 있거든요. 이 서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컴퓨터하고 달라요. CPU를 2개 받고 메모리를 막 옆에 엄청나게 달아요. D램을 우리가 핸드폰에 보통 4기가에서 12기가 사이를 답니다. 근데 그거는 컴퓨터 한 대 얼마를 다느냐? 250기가, 350기가 달아요. 야.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 클라우드 업체들의 비용 중에 최고로 많이 드는 비용이 뭐냐 물어보면 전기료예요. 전기료. 그래서 전기를 덜 쓰는 그 부품들을 쓰는 거는 얘네를 주저하지 않아요.
바꿀 때 되면 싹싹 바꿉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대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바꿀 때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인텔의 이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 네. 인텔이 만드는 우리를 2년간 속였던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서버용 CPU가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나와요. 이게 나오면 메모리가 바뀌면서 새롭게 붙습니다. 네. DDR5라는 메모리가 붙게 되죠. 아 그게 이제 나옵니까? 아 그게 재작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를 속였던 건데. 그러니까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내서 네. 무슨 임박한 줄 알았거든요. 아 이제 선적을 했다고 인텔에서 얘기했어요. 드디어. 이제 실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년을 향해 가면 점점 많이 쓸 건데 이 DDR5가 이제 주력 메모리가 될 건데 가격이 한 그 전보다 한 30% 비싸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런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이익은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야 그래도 뭐해 이익이 나든 말든 주가 떨어져서 답답해 죽겠네 이러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라는 건 이익에 다시 환원합니다. 돈 반드시. 잘 벌면 주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인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해 해서 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갖고 있다 출격 대기하시는 분들은 네. 행복하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작년에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물려서 원치 않게 발효되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회개를 해야 되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시는 게 좋아요. 아 이것도 네. 그 오답 노트를 써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오답 노트를 그리고 오답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쟤도 빠져. 오.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저 회사가 내가 가진 회사보다 명백하게 좋고 저렴하고 평가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근데 이익과 그 매출은 앞으로 좋아져. 이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바꾸시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 포트폴리오에 그 사람 많은 쪽에 너무 많이 담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장에도 화장품, 소위 리오프닝주라고 하는 그쪽에 몰려있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네. 추가로 약간 빠질 때 매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눈을 질끈 감고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까? 근데 그 개인들한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팔았는데 지금 또 좋은 데로 가. 그러면 내가 사면 빠지고 네. 내가 팔면 오르네. 이런 상황들이 와요. 갈 때마다 여기는 파티가 파장이구나.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인간 심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군집 또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쟤도 왔네? 나도 가야지. 그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냐하면 맹수하고 살 때는 혼자 있으면 맹수 만나면 1대1로 만나면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야 맹수를 만나도 이길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군집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에서는 이 본능이 굉장히 나쁜 본능인 거예요. 이 본능을 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 빠졌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팔아버리고 지금 좋아 보이는 어디로 또 가자. 그럼 또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분석하셔야 돼요. 네. 답이 나올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안녕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그 실수는 실수고 근데 지금 내가 산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이고 이익도 잘 내고 앞으로도 이익 잘 내. 지금 단지 내가 비쌌을 때 샀을 뿐이야. 라면 그건 견디셔야 돼요. 네, 그건 견디셔야 되고 근데 제가 어딘가에 홀려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우르르 가서 어머니건 레밍처럼 사야 돼 해서 네 어머니건 사야 돼 고대열에 들어. 그러니까 레밍처럼 우르르 쫓아가서 네. 샀는데 회사 내용 보니까 이익도 얼마 안 나고 앞으로 이익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 작년에 꿈을 먹고 이른바 테마를 형성했던 기술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쪽 참 힘들죠 지금.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내가 오답노트 쓰셔야 되는 분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력이 좀 있다. 그런데 증시를 모른 척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증시에 남아있되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게 시장 전체로 접근하면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90세가 넘었던 이 워렌 버핏 농께서 이번에 64조 원어치 사셨더라고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 네. 주주총회 같은 거 했어요. 아주 잔치 같은 거 네. 하면서 했던 얘기 뭐냐면 나는 미래를 모른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분 11살인가부터 장사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 그 80년을 투자하신 분 하신 말이 나는 미래를 모른다. 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이니까 자꾸 미래를 물어요. 네.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자꾸 물어요 사람들이. 근데 투자해서 좋은 결과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절대. 제가 그럼 해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특별히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업의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화려하고 크고 멋있어 보이는 배도 있지만 진짜 튼튼하고 좋은 배인데 사람들이 몰랐을 때 같이 해주면 가장 값어치가 빛나게 되는 거죠.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선박의 구조와 물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님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벌써 끝났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벌써 네. 끝나서 너무 아쉽다는 의견 많은데 네. 제가 질문을 한 보따리 싸들고 조만간 다시 네. 모시겠습니다. 뭐 질문 전문 대답 전문이니까. 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